해외여행은 늘 설렘과 불안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모든 게 낯설지만 그 낯설미 주는 자유 때문에 우리는 비행기를 타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싶어 동남아시아의 한 도시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날씨는 무더웠지만 하늘은 맑았고 호텔까지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이번 여행은 분명 좋은 기억으로 남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하고 짐을 풀고 저녁이 되어 슬리퍼를 신고 근처 야시장을 구경하러 나갔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한국 분이세요? 고개를 돌리니 검은 뿔테 안경에 반듯한 인상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같은 언어를 들으니 경계심보다는 반가움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저는 네, 혼자 여행 왔어요 라고 답했고 그는 자기도 혼자 왔다며 같이 야시장을 구경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금세 여행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곳에 몇 번 와본 듯 길을 잘 알고 상인들과도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골목에 있는 망고 주스 집이 진짜 맛있어요. 여기 사태는 꼭 먹어야 합니다. 그의 안내를 받으며 저는 현지인처럼 골목을 누볐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호출한 차량이었는데 여기로 가면 더 빨라요라며 호텔 정문이 아닌 뒷골목에 내려주었습니다. 그는 자기 숙소도 근처라며 여행지에선 같은 나라 사람끼리 서로 챙겨야죠라고 웃었습니다. 그 말이 묘하게 믿음을 주었고 저는 경계를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그는 저에게 섬 투어를 제안했습니다. 현지인과 잘 아는 배를 타면 관광객이 잘 모르는 스팟도 보여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친근했고 어쩐지 그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항구로 가는 길은 한산했습니다. 관광객들이 가득한 부두와 달리 그가 안내한 골목은 점점 좁아지고 주변 건물들은 페인트가 벗겨진 채 방치돼 있었습니다. 바닥에선 비린내가 올라왔고 해초가 말라붙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부두 끝에는 낡은 목선이 한 척 조용히 떠 있었습니다. 배 안에는 현지인 3명이 있었고 그 중 한 명이 제게 손짓했습니다. 어서 타요. 그 한국인은 제 등을 가볍게 밀며 배 위로 안내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작은 어선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배가 출발한 지 10분도 안 돼 제 옆에 앉아있던 현지인이 제 손목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뭐 하세요? 저는 당황해 손을 빼려 했지만 그 소나기는 너무 강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그 한국인이 저를 보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어제와 달리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순간 또 다른 현지인이 제 입을 손수건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짙은 비누 냄새와 땀 냄새가 섞여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발버둥쳤습니다. 의자에서 몸을 비틀어 발로 차고 손목을 뿌리치려 했지만 순식간에 두 사람이 제 팔과 다리를 눌렀습니다. 갑판 위에 있던 밧줄이 풀려 제 손목과 발목을 묶었습니다. 밧줄은 거칠었고 매듭이 손목살을 파고들어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손수건이 입을 꽉 막고 있었습니다. 귀 옆에서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지어로 조용히 해라는 말. 그 말투는 위협적이었고 저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습니다. 배는 어디론가 계속 나아갔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십 가지 상상이 쏟아졌습니다. 인신매매? 몸값 요구? 아니면 장기매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약 30분쯤 지났을까 배가 멈췄습니다. 저는 팔을 잡힌 채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발밑에는 부드러운 모래가 밝혔고 눈앞에는 허름하고 낡은 창고 건물이 있었습니다. 창문은 전부 철창으로 막혀 있었고 문 앞에는 건장한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머리와 어깨를 밀어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안은 습했고 곰팡이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이미 여러 명이 있었는데
대부분 눈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하루에 한 번 쌀과 묽은 국물이 나왔습니다. 양이 너무 적어서 나중엔 다른 사람과 눈치를 보며 조금씩 나눠 먹어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배는 고프다 못해 속이 뒤틀렸고 머리가 어지러워 일어나면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거울은 없었지만 팔과 다리를 보면 살이 빠져 뼈가 도드라졌습니다. 밤이 되면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폭도 너머에서 들려오는 고함, 철문을 발로 차는 소리, 그리고 가끔은 맞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한 번 맞았습니다. 물병을 조금 더 달라고 했을 뿐인데 곧바로 들어온 남자가 주먹으로 제 옆구리를 가격했습니다. 숨이 막히고 바닥에 쓰러져 한참을 웅크린 채 기침을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긴 부탁이나 요구를 해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걸.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같은 방의 현지인 한 명이 몰래 바닥에서 작은 금속 조각을 꺼냈습니다. 아마도 녹슨 침대 프레임에서 부러진 조각 같았습니다. 그는 낮에는 절대 움직이지 않고 밤이 되어 경비의 발소리가 멀어질 때를 기다렸습니다. 자물쇠를 딸 때의 그 긴장감. 바늘 같은 금속이 자물쇠 속에서 미세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제 심장을 미친 듯 뛰게 만들었습니다. 딸까? 작은 소리가 들리자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숨이 목구멍까지 치밀었고 심장이 귀에서 뛰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발소리는 멀어졌고 우리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지만 멀리서 CCTV의 붉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몸을 낮춘 채 창고 뒤편 출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뒤에서 고함 소리가 터졌습니다. 헤이, 스타프. 발소리가 쿵쿵 울리며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있는 힘껏 달렸습니다. 저는 달리다 발이 걸려 넘어졌고 무릎이 날카로운 돌에 긁혀 피가 났습니다. 통증 때문에 숨이 멎을 뻔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와 욕설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숲속으로 몸을 숨기고 나뭇잎과 풀을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피가 묻은 다리가 풀잎에 스칠 때마다 화끈거렸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계속 달렸습니다. 숲을 빠져나오자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곳의 골목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쓰레기 더미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숨소리를 죽이고 지나가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도로로 나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목적지는 대사관. 하지만 택시 기사조차 우리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거짓골이 된 옷차림과 상처투성이의 몸 때문이었죠. 대사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당장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대사관 직원은 절차가 필요하다며 바로 출국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신분 확인, 진술, 현지 경찰과의 조율. 그 몇 시간마저 저는 언제 그들이 들이닥칠지 몰라 의자에 앉아있는 내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을 가장 무너뜨리는 건 총이나 칼 같은 무기가 아니라 언제 다시 잡힐지 모른다는 끊임없는 두려움이라는 걸.